베갯머리에 비친 푸른 달빛이 땅 위에 내리앉은 서리빨 같구나. 눈을 들어 먼 산의 달을 바라보고 머리 숙여 머나먼 고향을 그리노라. 김삿갓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천재 시인 김삿갓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낭독해드립니다. 방금 전 소개해드린 김삿갓의 시는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고향을 그리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버리고 집을 나와서 정처 없는 방랑생활을 하고 있는 김삿갓. 그는 집을 떠날 때는 집생각, 고향생각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방랑의 길이 오래 계속되고 보니 불현듯 떠나온 고향생각이 절로 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는 더욱 고향생각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저 주머니에 돈 한 푼 있으면 술 한 잔 마시고 시 한 편을 풀면서 나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련만 빈 털터리가 되고 보니 좋아하는 술 한 잔 마신 지도 벌써 여러 날이 지나고 몸에 맥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김삿갓은 산길을 걷다가 마침 술상을 받아놓고서 시회를 벌이고 있는 노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좋은 술이 가득 놓여있는 것을 본 김삿갓의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러면 이 노인들의 시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낭독해드립니다. 양반의 시회. 가을이라는 계절은 오동나뭇잎이 떨어지면서부터 시작된다. 오동나뭇잎 하나 떨어져 천하의 가을을 알 수 있다. 어떤 시인은 가을을 그렇게 노래하였다. 봄을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가을은 만물이 시들어가는 조락의 계절이다. 조락에는 반드시 애상의 감정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가을을 애상의 계절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리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을을 노래한 시는 한결같이 애달픈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가을바람 불어 흰 구름 날아가고 나뭇잎 떨어져 기러기 나무로 가네. 한무제의 저 유명한 추풍사라는 시는 이상과 같은 애달픈 말로 시작되거니와 선조 때의 시인 정용도 가을의 애달픔을 이렇게 노래했다. 국화꽃은 빗속에 시들어가고 가을바람 뜰에 불어 오동잎 진다. 이 아침에 슬픔이 새삼스러워 꿈속에 논을 던 곳 마냥 그립네. 김삿갓은 집을 나올 때는 죽어도 집 생각은 아니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밤이면 공산명월이 유난히 밝은 데다가 귀뚜라미는 간장을 녹여내는 듯 애달프게 울어싸아서 김삿갓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 생각이 절로 간절해 왔다. 베갯머리에 비친 푸른 달빛이 땅 위에 내려앉은 서리빨 같구나. 눈을 들어 먼 산의 달을 바라보고 머리 숙여 머나먼 고향을 그리노라. 이상은 가을밤에 고향 그리운 심정을 노래한 이태백의 시거니와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가을이면 고향이 그립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지라 중종 때의 선비 양선에게도 다음과 같은 가을의 시가 있다.
저녁 연기 한 줄기 들에 떠오르고 다른 점으로 지평선에 지누나 남으로 오는 길어가 말 물어보자. 우리 집에서 무슨 기별이 없더냐. 산속에도 가을이 깊어 바람이 차갑다. 낙엽은 바람에 휘날리는데 무심한 새들은 영절하게 울고 있어서 산길을 외로이 걸어가는 김삿갓은 오늘따라 고향 생각이 유난히 간절하였다. 김삿갓은 산길을 홀로 걸어가며 고향 그리운 감정을 스스로 꾸짖어 본다. 이 못난 놈아, 집을 떠날 때는 죽어도 집 생각은 아니하겠노라고 철석같이 맹세했던 내가 아니었던가. 그러한 내가 이제 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무슨 못난 짓이냐. 고향 생각이 갑작스럽게 간절해 오는 것은 어쩌면 가을이라는 계절의 탓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반드시 계절 탓만은 아닌 것 같았다. 아니, 계절의 탓이라기보다도 몸에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였다. 돈이 없어도 먹고 자는 일만은 별로 걱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먹고 자는 일은 서당이나 절간을 찾아가면 이럭저럭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술만은 마실 수가 없다.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려서 밥은 얻어먹을 수 있어도 술만은 비로 마실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집 생각이 간절해 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던 것이다. 술을 못 마신 지도 1억으로 4, 5일. 이날도 산속을 혼자 걸어가고 있노라니까 4명의 늙은이들이 정자나무 그늘에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냥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화주를 마셔가며 시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술을 보자 염치불구하고 그들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비윗살 좋게 이렇게 말했다. 지나가던 길손이 올시다. 목이 컬컬해 그러지. 미안하지만 술 한 잔만 선사하십시오. 저희끼리 즐겁게 떠들어대고 있던 늙은이들은 불의의 침입자를 보자 입을 다물고 일제히 김삿갓을 본다. 모두가 하나같이 불쾌감에 넘쳐있는 시선들이었다. 그 중에 한 늙은이가 안입고 우너져로 김삿갓을 나무란다. 우리들은 지금 흥에 겨워 시를 짓고 있는 중이요. 당신이 누구길래 남의 모임에 뛰어들어 파흥을 하오? 그러나 그 정도의 비난에 겁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설 김삿갓은 아니었다. 김삿갓은 익살스러운 웃음을 웃어 보이며 능글맞게 이렇게 말한다. 어르신네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시를 지으신다니 참으로 좋은 모임이올시다. 소생도 한몫 끼어들어 한수 읊을 용의가 있사오니 우선 술이나 한잔 주시옵소서. 늙은이들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김삿갓의 행색을 새삼스레 살펴본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두루마기에는 떼국이 꾀재재 흐르는 꼴이 어디를 보아도 시를 지을 만한 위에는 못되어 보였다. 한 늙은이가 정색으로 나앉으며 김삿갓에게 따지듯 묻는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집어 시를 짓겠다는 말인가? 김삿갓은 늙은이들을 익살스러운 눈으로 둘러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시에 능하지는 못하오나 시를 다소 배우기는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어르신들께서 시를 꼭 지어보라고 하신다면 저도 화답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술을 마셔야만 시상이 떠오르는 고약한 버릇이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시를 짓게 하시려거든 술을 몇 잔만 미리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김삿갓은 술을 빨리 마시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엉터리 수작을 부린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늙은이들은 그 말을 듣고 나자 저희들끼리 마주보며 수근거린다.
오늘은 아주 개짜 불청객이 뛰어들었건 그래.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시를 지지 못한다면은 이태백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이태백이 무슨 놈의 이태백이야. 술이 마시고 싶으니까 엉터리 시작을 부리는 것이지. 누가 아니래. 아무로나 자기 입으로 말했으니까 시를 얼마나 잘 지는지 시험 삼아 술을 몇 잔 주어 보세 그려. 좋은 생각이야. 이태백의 시를 들어보려면 술부터 대접해야 할 일이 아닌가. 늙은이들은 김삿갓을 말을 격렬하는 저희끼리 씹으려대더니 저마다 술잔을 내밀며 말한다. 내 술 한 잔 받아서. 내 술도 한 잔 받고 나서 좋은 시를 한 수 들려주오. 나도 부탁이네. 내 술도 한 잔 받아서. 늙은이들은 김삿갓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앞을 다투어가며 술 따라준다. 김삿갓은 사양하지 않고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마셨다. 오래간만에 마셔보는 술인지라 대여섯 잔을 연거푸 마시고 나니 기분이 그렇게도 상쾌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꺼르륵하고 술트림을 기다랗게 내뿜어 보이며 여러 어르신들 덕택에 제가 오늘은 아주 주태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쳐보았다. 거만하기 짝없는 시골 늙은이들을 간접적으로 조롱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늙은이들은 이태백으로 자처하는 김삿갓의 태도가 볼수록 비위에 거슬리는지 한 늙은이가 말한다. 술을 그만큼 얻어 자셨으면 이제는 시를 한 수 읊어야 할 게 아닌가. 김삿갓은 즉석에서 대답한다. 좋습니다. 노인장께서 한 수 먼저 읊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화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자, 운자, 군자를 운자로 써서 한 수 읊을 테니 자신이 있거든 화답을 해보소. 그리고 늙은이는 다음과 같은 시를 종이에 써갈기는 것이 아닌가. 돌 위에 풀이 나기 어렵고 방 안에서는 구름이 일어날 수 없거늘 산에 사는 무슨 놈의 잡새가 봉황의 무리 속에 날아들었는고. 김삿갓은 문제의 시를 읽어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김삿갓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시였기 때문이었다. 돌 위에 풀이 나기 어렵고 방 안에서는 구름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은 글을 배우지 못한 너 같은 촌놈이 무슨 놈의 시를 짓겠다고 깝죽거리느냐 하는 모욕적인 말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가서는 자기네를 봉황새로 자부하면서 김삿갓을 수제 산속에 사는 잡새로 몰아붙였으니 그 얼마나 모욕적인 시란 말인가. 김삿갓은 그 시를 읽어보고 늙은이들의 시에 대한 실력을 대번에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짐진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칭찬해 주었다. 참으로 훌륭한 시올시다. 이태백이 이 시를 보았다면 경탄을 맞이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김삿갓을 나무란다. 나는 귀공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시를 지은 것이 아니요. 내가 시를 읊었으니까 귀공은 약속대로 빨리 화답을 해야 할 게 아니요. 옆에 있던 늙은이들도 그렇소. 귀공이 시를 줄 안다면 약속대로 화답을 해야 할 것이요. 하고 덩달아 공격의 화살을 퍼부으는 것이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답을 할 테니 붓과 종이를 주십시오. 김삿갓은 필목을 받기가 무섭게 다음과 같은 시를 일필휘지로 써갈겼다. 나는 본시 하늘 위에 사는 새로서 항상 오색구름 위에서 논이었거늘 오늘따라 비바람이 몹시 사나워 들새 무리 속에 잘못 끼어들었어. 늙은이들이 자기네를 봉황새로 자처하며 김삿갓을 잡새로 비유한 것과는 정반대로 김삿갓은 자기를 하늘에 사는 새로 자처하면서 늙은이들을 형편없는 들새무리로 몰아붙여버렸던 것이다.
김삿갓은 그 시를 늙은이에게 내밀어주고 자리에서 성큼 일어서면서 이 한수면 술값은 넉넉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앞길이 바빠 그만 떠나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네들은 천천히 재미있게들 노십시오. 그 한마디를 내던지고 자기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늙은이들은 김삿갓의 시를 돌려가며 읽어보고 모두들 노발대발 하면서 뭐라고 큰 소리로 김삿갓을 불러댔다. 그러나 김삿갓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겨 나갔다. 언제나 행운 유수와 같은 김삿갓이었던 것이다. 한동안 무심히 걸어나가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서산머리에 놀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루 해가 또 지는구나. 오늘 밤은 어디서 신세를 져야 할 것인가. 날은 자꾸만 저물어 오는데 아무리 걸어도 인가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새 가을이 완연하여 소슬바람은 옷깃 사이로 차갑게 스며들고 하늘가에서는 기러기떼가 나무로 날아가고 있었다. 벌써 가을이 이렇게도 깊었는가? 김삿갓은 기러기 소리를 듣자 불현듯 유우석이라는 사람의 추풍인이라는 시가 머리에 떠올랐다. 가을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기에 기러기떼를 쓸쓸하게 날려보낼까? 아침부터 나뭇잎 울리는 바람소리를 외로운 나그네가 먼저 듣노나. 애달프기 짝없는 시였다. 고개를 넘어와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다. 사방이 어두워올수록 접동 세우는 소리만이 구슬프게 들려오고 있었다. 여기가 얼마나 깊은 산골이기에 인가가 이렇게도 없을까?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산골짜기에 빨간 불빛이 하나 보인다. 저 깊은 산골에 집이 있는가 보구나. 김삿갓은 구원의 광명을 발견한 것만 같아 발길을 그쪽으로 돌렸다. 눈앞은 어둡고 길은 험하다. 얼른 보아서는 불빛이 그다지 먼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불빛은 자꾸만 뒷걸음을 치는지 걸어도 불빛은 가까워오지 않았다. 저 불은 동전불이 아니고 혹시 도깨비 불은 아닐까? 밤에 보는 불빛은 멀어도 가깝게 보인다는 사실을 김삿갓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와도 불빛은 언제나 한 모양이어서 김삿갓은 일순간 등골이 오싹해 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발길을 돌려보았자 갈 곳이 없지 않은가. 에라 모르겠다. 도깨비 부리거나 말거나 산지에까지 가놓고 보자. 어렸을 때부터 도깨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정작 도깨비를 만나본 일은 한 번도 없지 않았던가. 김삿갓은 뱃장을 두둑하게 하고 불빛을 향하여 꾸준히 걸음을 옮겨 나왔다. 그러자 어렸을 때 들은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떠오른다. 누구는 캄캄한 밤에 도깨비를 만나 밤새껏 시름을 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도깨비는 간 곳이 없고 모자랑 빗자루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는 이야기. 누구는 캄캄한 밤에 도깨비와 함께 대장간에서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밤새껏 대장질을 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도깨비는 간 곳 없고 온 집안에 금은 보화만이 가득하게 써있더라는 이야기 등등. 애원성. 그런 공상을 하며 불빛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오고 있노라니까 문득 어디선가 여자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가나랗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밤중에 웬 여인의 울음소리가. 한밤중에 깊은 산속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다. 유쾌하기는커녕 김삿갓은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귀신의 울음소리냐 사람의 울음소리냐. 김삿갓은 발을 멈추고 서서 귀를 유심히 기울여 보았다. 바람결에 아득히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여인의 울음소리인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귀신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그 울음소리가 귀신의 울음소리인지 사람의 울음소리인지 분간할 길이 없었다. 귀신에게도 남녀의 구별이 있다면 여자 귀신의 울음소리는 보통 여자들과 다름이 없을 것 같았다. 얘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었으니 귀신이든 사람이든 간에 울기는 왜 우는지 그 사유를 규명해 보기로 하자. 김삿갓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울음소리를 따라 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나갔다. 마음이 얼마나 긴장되는지 돌멩이가 발뿌리에 치여 굴러가도 전신이 오싹오싹해 왔다. 불빛이 가까울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오는 것을 보면은 울음소리는 불이 비치는 곳에서 흘러나옴이 분명하였다. 오랫동안 걸어오니 저만큼 어둠 속에 초가집안치의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나 보였다. 불빛과 울음소리는 그 초가집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와, 이제 알고 보니 울음소리는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니고 이 집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애곡성이었구나. 김삿갓은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닌 것만이 다행스러워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며 울음소리에 다시금 귀를 기울였다. 아이고, 저 자식을 죄다 내버리고 당신은 어디로 가셨단 말이요. 아이고. 방 안에서 들려나오는 울음소리는 한 사람만의 울음소리가 아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도 간간히 섞여 나오고 있었다. 가슴을 에워내는 듯이 애절한 통곡성을 듣고 있자니 김삿갓도 마음이 메어져오는 것만 같았다. 이 집 여인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울기나 하려니와 나는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도 기구하여 하필이면 초상집을 찾아오게 되었을까. 김삿갓은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다가 모른 체하고 돌아서 버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더구나 줄곧 남의 신세만 지며 살아온 김삿갓으로서는 어떤 곡초를 겪더라도 꽁무니를 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부근에는 흰가가 없으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남의 집 장사를 초상 과부하고 나하고 단둘이 치러야 될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런 각오까지 해보면서 문 밖에서 에헴 하고 일부러 큰 기침을 해보았다. 방 안에서는 애통한 울음소리만 들려나올 뿐 아무 대답이 없다. 문 밖에 서서 큰 기침을 두세 번 해보았지만은 방 안의 여인은 여전히 절통하게 울기만 하고 있었다. 김삿갓은 어쩔 수 없어 방문을 열어제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부근을 지나치다가 우연히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온 과객이요. 이 밤중에 웬일로 이렇게 애통하게 우시오? 그렇게 말하며 방 안을 두루 살펴보니 눈앞의 광경은 험상궂기 짝이 없었다. 방 한복판에 네활개를 쭉 뻗고 누워있는 것이 시신인 모양인데 망인은 밤일을 하다가 상한으로 급사를 했는지 몸에는 시로락이 하나도 감지 않고 있었다. 여인도 저퉁이를 드러내놓은 채 속옷바람으로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와 젖먹이 계집아이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엄마의 속옷가랑이를 부둥켜 잡고 덩달아 울고 있었다. 방 안의 광경이 너무도 처참하여 김삿갓은 일순간 도망을 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절실하였다. 그러나 그처럼 비참한 광경을 보지 않았다면 모를까 사정을 알고 난 지금에는 인정상 차마 도망을 칠 수 없었다. 그러기에 김삿갓은 삿갓을 토방에 벗어던지고 방 안으로 들어와 통곡하는 여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여보시오, 이 밤중에 이거 어떻게 된 일이오? 그만 울고 사정이나 좀 들어봅시다. 여인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부랴부랴 저고리를 찾아 입고 나서 울음 섞인 음성으로 대답한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남편은 조금 전까지도 싱싱했었는데 잠을 자다가 벼랑간 죽어버렸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사를 하다가 상안으로 급사했다고 말하기는 거북한 모양이었다. 혹시나 이 부분에 의연이 없는가요? 이 산중에 무슨 의연이 있겠어요?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김삿갓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의사인 양 시체를 손수 어루만져 보았다. 목숨이 언제 끊어졌는지는 몰라도 전신이 얼음장같이 차갔다. 이제는 손을 써볼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여인은 정신없이 울기만 하느라고 죽은 사람의 눈을 아직도 감겨주지 않아서 죽은 사람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두 눈을 커다랗게 부릅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죽은 사람이 마치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아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쳤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외면을 해버리며 손을 내밀어 죽은 사람의 눈동을 짓눌로 감겨주었다. 김삿갓이 망자의 눈을 감겨주자 여인은 그제야 남편의 죽음을 실감했는지 시체를 부둥켜 안으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린다. 아이고, 아이고, 어린 것들을 내버려 두고 당신이 죽다니 이게 웬 말이요? 아이고, 아이고. 김삿갓은 여인을 우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울 만큼 울어버려야 뒷수습이 될 것 같기 때문이었다. 이었고 여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말한다. 그만 고정하시오. 이미 당한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이제는 냉철하게 사후 대책이나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여인은 그 말에 납득이 가는지 울음을 그치고 얼굴을 들며 묻는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죽었으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아요? 큰 일을 당했으니 이 소식을 알려야 할 사람들에게는 빨리 알려야 할 것이요. 이 부근에 혹시 친척이나 이웃집이 없는가요? 이 깊은 산 중에 무슨 이웃집이 있어요. 가장 가깝다는 이웃집이 10리밖에 있고 시형님 댁은 20리나 떨어져 있는걸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알릴 것은 알려야 할 것이요. 지금은 밤중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날이 밝거든 사람을 보내 속히 알리도록 합시다. 김삿갓은 사후 처리를 순조롭게 풀어나가려고 무심코 한 말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해놓고 보니 깊은 두메 산골에 단 2내만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친척이나 이웃집에 그 사실을 알려줄 사람은 미망인 외에 또 누가 있을 것인가. 여인은 그러한 사실을 즉시 깨달았는지 젖먹이를 부랴부랴 뒤집어 엎더니 아들아이의 손목을 끌고 밖으로 나가며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알려야 해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곧 다녀올 테니 미안하지만 손님은 시체를 좀 지키고 있어주세요. 김삿갓은 눈앞이 아찔해 왔다. 여보시오, 시체를 내게 맡기고 가버리면 어떡하오? 김삿갓은 황급히 밖으로 쫓아나오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여인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어두운 산골짜기를 휑하니 달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한숨을 쉬며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텅 비어있는 방 안에 시체를 놓고 혼자 앉아 있자니 등골이 절로 오싹거린다. 설마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이야 있으랴마는 등잔불이 바람결에 너훌너훌 춤을 추기라도 해서 유령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공포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시체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아, 생전에 만나본 일조차 없는 자네의 시체를 내가 왜 혼자서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방사가 뭐길래 재매를 적당히 볼 노릇이지 그까짓 걸 죽기 내기로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김삿갓은 시체를 지키느라고 기나긴 가을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웠다. 저녁을 굶은 채 밤을 새고 나니 배가 고파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주인 여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므로 아침밥을 손수 지어 먹으려고 이구석 저구석을 뒤져보니 쌀은 없어도 감자가 5섬이나 있다. 감자만이 아니라 콩이니 파치니 하는 잡곡들을 꽤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뇌가 제법 재미나게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삿갓은 손수 감자를 삶아 먹으며 시신을 향하여 이렇게 나무라 주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재미나게 살다 죽어버렸으니 마누라는 어린 것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자네야말로 인정머리 없는 사내놈일세. 김삿갓은 그렇게 말하다가 불현듯 집에 있는 마누라 생각에 얼른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남편의 죽음을 알리려고 한밤중에 집을 나갔던 초상과 아부는 조반때가 훨씬 지났어야 시형님 4분과 4~5명의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형님 되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죽은 아우의 얼굴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못난 자식, 한창 살 나이에 죽기는 왜 죽어? 하고 말하며 손등으로 눈물을 몇 방울 씻어낼 뿐이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는 순박한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비극도 한낱 자연현상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죽음을 확인하고 나자 곧 장사치를 준비를 서두른다. 그러나 초상과부는 아직도 남편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어젯밤에 죽었으니까 오늘만은 집에 그냥 두고 싶어요. 장사는 내일 치르게 해주세요. 그러나 장사를 치르러 온 사람들은 고개를 좌우로 갸웃다.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그까지 썩어가는 시체를 집에 묵혀두면 뭐하오? 그래도 하룻밤만 집에도 두고 싶어요.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시체는 빨리 묻어버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까지 섭섭하게 보내버릴 수는 없어요. 초상과부가 끝끝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장사는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뭐니 해도 진심으로 애통해 하는 사람은 마누라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날 행상을 치르는데 상여도 변변치 않거니와 상례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김삿갓이 주관하는 수밖에 없었다. 연구를 방에서 드러내려고 하자 과부댁은 관을 부둥켜 잡고 통곡을 하다가 문득 김삿갓을 들여다보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한다. 여보세요. 가게걸은 손님에게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어요. 김삿갓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부탁이라니요? 무슨 부탁인지 말씀해 보시죠. 그러자 초상과부는 눈물을 닦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은 우리 집 애기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이므로 이대로 보내기는 너무도 섭섭해 못 견디겠어요. 남들처럼 장사를 호화롭게 지내주자는 뜻은 아니지만 만장만은 한틀 꼭 있었으면 싶어요. 어려운 부탁이지만 손님께서 만장 한틀만 써주세요. 김삿갓은 여인의 심정을 짐작하고도 마음이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마지막 보내는 길에 무슨 축원문이라도 한마디 들려주고 싶은 모양이었다. 알겠소이다. 만사를 써달라는 말인가 보군요. 네, 그래요. 꼭 하나만 써주세요. 꼭 부탁이에요. 만사는 비단이나 무명 같은 천에 써야 하는데 대개 만사를 쓸만한 천이 있을까요? 천이 없으면 흰 종이를 기다랗게 이어서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종이에 쓰지 말고 천에 써주세요. 만장을 쓸만한 천이 집에 있어요. 여인은 장롱문을 열고 백목 한 피를 김삿갓에게 꺼내주면서 만사는 여기다 써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흐느껴 울며 이런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다. 두루마기를 그렇게도 입고 싶어 하기에 이번 명절에는 두루마기를 치워주려고 무명까지 한 필 구해놓았는데 두루마기감을 만장으로 쓰게 되었으니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요. 아이고. 김삿갓은 초상과부의 넋두리를 듣고 있자니 자기 자신도 가슴이 메어져오는 것만 같았다. 아무튼 두루마기를 지으려던 무명을 만장감으로 내놓았으니 만사를 안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김삿갓은 배낭 속에서 벼루를 꺼내어 먹을 갈며 무슨 말을 쓸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저 하늘가의 흰 구름을 타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다 라는 문구가 대뜸 머리에 떠올랐다. 만장에는 그런 말을 흔히들 써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말이 적당치 않아 보였다. 왜냐하면 노인이 죽었을 경우에는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르라고 축원한 것이 좋을지 몰라도 젊은 사람의 죽음에 그런 만사를 쓰는 것은 일종의 악담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왕 만사를 써줄 바에는 젊은 과부의 애끓는 슬픔을 절통하게 호소하는 글을 써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용을 어떻게 써야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기발한 문장이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김 작가는 만사에 적합한 문장을 여러 가지로 궁리해보다가 결국은 청산가부의 슬픈 심정을 솔직하게 나타내주는 글이 가장 적절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청산가부는 남편의 시체를 부둥켜 잡고 너무도 많은 푸념을 해왔었다. 그것은 오장육부를 녹여낸 듯이 애통하고도 처절한 푸념들이었다. 그러므로 청산가부 자신이 늙가리던 푸념들을 문장으로 옮겨놓기만 하면 그대로 훌륭한 만세가 되리라 싶었다. 그래야 김 작가는 그동안의 청산가부의 입을 통해서 들어온 가지가지 푸념들을 회상해가면서 다음과 같은 만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어디로 가오, 어디로 가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 모두 다 내버리고 어디로 가오? 누가 알리오? 누가 알리오? 어둡고 긴긴 밤에 혼자 흐느끼는 이 슬픔을 그 누가 알리오? 언제나 오시려, 언제나 오시려. 수많은 산을 넘고 수많은 물을 건너 이번에 가셨다가 언제나 오시려. 김 작가는 만사를 다 써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자기가 쓴 글이기는 하면서도 청산가부의 슬픈 심정을 묘사한 문장으로서는 그 이상의 명문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붓을 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주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으로서 만장은 다 되었으니 이제는 출상을 합시다. 사람이 없으니 이 만장은 내가 직접 메고 나가기로 하겠소이다. 이윽고 상독군들이 상의를 메고 나가자 김 작가는 기다란 장대 끝에 만장을 매달아 둘러매고 상여의 뒤를 따라 나간다. 이날따라 날씨는 쾌청이었다. 행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독군과 호상객들을 모두 합해야 15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모두들 묵묵히 상해를 옮겨나가는데 유독 상주인 청산가부만이 상해체를 붙잡고 뒤따라가며 허걱 후늦게 울고 있었다. 상독군들은 그 소리를 듣기가 마음에 언짢았던지 길을 인도하기 위해 앞서가는 백발노인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 앞서가시는 어르신네요. 먼 길 떠나가는 고운을 위해 좋은가라도 한 곡적 불러주시면 어떻겠소이까?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하자 호상객들도 입을 모아 찬성한다. 그가 참 좋은 말씀이요. 왕년에 판소리 솜씨를 이런 데 쓰지 않으면 어디다 쓰시겠소? 황천 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못 떨어지게 한 곡적 불러줍시다. 왕년에는 판소리를 잘했다는 백발노인은 상독군들을 돌아다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상녀를 모실 때에는 상두가를 불러야 하는 법이요. 그러나 내가 상두가를 알아야 말이지. 왕생가나 해원성을 불러도 망발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노래라도 불러보기로 하겠어. 아따 고인의 명복을 빌자는 노릇인데 아무 노래면 어떻소. 왕생가도 좋고 애원성도 좋으니 어서 불러만 주이소. 이리하여 백발노인과 상독군들은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해가며 다음과 같은 왕생가를 멋들어지게 부르기 시작하였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극락세계로 가봅시다. 올싸 좋다. 널널리 상사디야.
지상인간 작별하고 극락으로 가봅시다. 얼싸 좋다 얼널널리 상사디야. 극락에는 온통 고통 전혀 없네. 얼싸 좋다 얼널널리 상사디야. 황금으로 땅이 되고 연꽃으로 대를 지어 얼싸 좋다 얼널널리 상사디야. 아미타불 주인되어 48원 발언함에 얼싸 좋다 얼널널리 상사디야. 오색 광명 어린 중에 생사대해 건너가니 얼싸 좋다 얼널널리 상사디야. 연태 중에 화생하고 무량복락 수용하여 얼싸 좋다 얼널널리 상사디야. 너도 나도 차별 없이 필경성불하리로다. 얼싸 좋다 얼널널리 상사디야. 맑게갠 가을 산천에 멋들어진 노랫가락이 유량하게 퍼져나가니 각자의 마음에 깃들어 있던 슬픔들이 한결 씻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김삿갓은 백발노인과 상도꾼들이 한데 올려 주거니 받거니 하며 불러가는 노래를 귀담아 듣고 있다가 우리 결의 초연한 생사관의 새삼 경탄을 맞이 않았다. 왕생가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네의 선인들은 죽음을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극락세계로 가는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 슬기인가. 죽는다는 것은 죽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세계에서 무량복락의 세계로 옮겨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거기에는 슬픔이 있을 수가 없었다. 무릇 병고 생사는 누구도 면할 수 없는 것, 누구도 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비애를 극락으로 가는 영생이라는 기쁨으로 승화시켜 놓은 지혜로움.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처럼 훌륭한 지혜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왕생가를 부르는 동안만은 청산과부도 울지를 않았다. 그러나 백발노인은 청산과부의 심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 왕생가를 다 부르고 나더니 이번에는 상도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는 애원성을 부르기로 합시다. 김삿갓은 노래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따라서 애원성이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도 몰랐다. 그러기에 처음 들어보는 노래에 귀를 유심히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애원성이라는 노래는 이러하였다. 금수강산이 제 아무리 좋아도 정든님 없으면 정막강산이로다. 얼싸 좋다 얼널널리 상사디야. 뒷동산 습속에서 두견이 우는 소리 임여인 이내 몸 슬퍼 만지는구나. 얼싸 좋다 얼널널리 상사디야. 무심한 저 다리 이다지도 밝으니 울적한 심해를 어이나 풀어볼까. 얼싸 좋다 얼널널리 상사디야. 더 없는 세월이 자꾸만 흘러가 꽃다운 청춘이 언제나 백발될까. 얼싸 좋다 얼널널리 상사디야. 쓸쓸한 한 세상 누굴 믿고 살아갈까. 맹세도 허사로다 가버린 그 힘을 어이하리. 얼싸 좋다 얼널널리 상사디야. 김삿갓은 애원성이라는 노래를 들어보고 그 노래의 취지가 왕생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생가를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는 사람이 부르는 영생의 노래라고 한다면 애원성은 남편을 잃어버린 청산가부가 가슴 아픈 심장을 절절히 호소하는 슬픔의 노래요. 절망의 노래였던 것이다. 애원성이라는 노래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노래여서 지금까지 슬픔을 억제하고 있는 청산가부가 또다시 상여체를 부둥켜 잡고 목을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우리네 조상들은 장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죽은 사람의 감정과 살아있는 사람의 감정을 그처럼 골고루 달래주었던 것이다. 집에서 산소까지는 한마장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다. 그러나 행산길은 본래 더디게 마련이어서 상현은 집을 떠난 지 한나절이 지나서야 산소에 도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족군들은 노래를 주고받느라고 행보가 워낙 느린데다가 망자가 옛집을 그리워한다고 하면서 열에 9걸음은 뒷걸음을 치곤 했기 때문이었다. 김삿갓은 꼼짝 못하고 산소까지는 만장을 고스란히 메고 나갔다. 그러나 행상이 끝난 뒤에도 얼음얼음 하다가는 또다시 붙잡힐 것 같아서 평토제까지 지내주고 나서는 총총 꽁무니를 빼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깊은 산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오자니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다는 느낌이 절실하였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오며 죽어서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멸하는 것일 뿐. 뜬 구름은 본시 실태가 없으니 삶과 죽음 역시 그와 같도다. 김삿갓은 불경에 나오는 시를 입속으로 외워보면서 깊은 산속을 한 조각 구름처럼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었다. 김삿갓은 낯도 코도 모르는 사람의 장세를 고스란히 지내준 일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러나 불경에는 소매만 스치고 지나가도 전생부터의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그렇다면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의 장사를 지내주게 된 것도 그 사람과 나와는 전생부터 무슨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무척 보람된 일을 해낸 것 같기도 하였다. 이러나 저러나 초저녁까지도 멀쩡하던 젊은이가 잠깐 사이에 죽어본 일을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도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느낌이 절실하였다. 그래서 인생은 초로 같다는 말이 생각났지만은 어떤 시인이 인생자고 유무사라고 읊은 것도 그 때문이었으리라 싶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문제는 죽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에게 있을 뿐이다.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렸거니와 아직도 앞길이 창창한 청산과부는 이제 앞으로의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모르기는 모르겠지만 그 청산과부는 어느 호라비가 한밤중에 업어간다 하더라도 호락호락 말을 줄 것 같지 않았다. 망부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그렇게도 열렬해 보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못할 그 남편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많은 세월을 마냥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어쩌면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여자들의 타고난 숙명적인 슬픔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자고로 여자들의 시에는 기다리는 슬픔을 노래한 시가 많다. 기생들의 경우는 더구나 그렇다. 가령 명기 능운에게는 임을 기다리며 라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달이 뜰 때 오신다던 그 임이건만 달이 기울어도 임은 오시지 않네. 아마도 생각건대 임이 계신 그곳은 산이 높아 달이 늦게 뜨는 것일까.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애타는 심경을 여실히 묘사한 시거니와 임진왜란 당시에 여러 시인이었던 이옥봉은 여인의 심정을 이렇게 읊었다. 기필코 오신다고 언약하신 그 임이 매화꽃 다 져도 오시지 않네. 아침까치 나무에서 지적이 있기에 행여나 임 오실까 분단장하오.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시가 나왔을 것인가. 그런대로 그들은 살아있는 임을 기다린 것이지 죽은 임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죽은 임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청산과부의 비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청산과부의 슬픔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미오는 슬픔이었다.